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민국 무기의 최고의 영업 사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유럽 방산 시장에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을 관세로 압박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에 대해 관세 부과와 주한미군 이슈를 통해 압박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이 유럽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한편으로는 관세 폭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무기 구매 청구서를 내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펼쳐졌는데 유럽 국가들이 미국 무기 구매를 거부하고 눈을 돌린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력이 어떻게 한국의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지, 그리고 한국은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어떤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두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 동료 엘리 냉소적으로 던진 트럼프가 한국 무기를 대신 팔아주는 장사꾼 노릇을 톡톡히 해줬네 라는 한마디는 2024년 말 유럽 방산업계가 관찰한 상황을 정확히 요약합니다. 모든 것은 트럼프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을 걱정하면서도 왜 미국 무기를 충분히 사지 않느냐며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백악관 복귀 직후 폭탄 선언을 감행했습니다. 저는 당시 런던 사무실에서 CNN 속보를 통해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강매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는 지겹다는 듯이 또 시작했네 라고 토로했는데 평소 점잖던 그의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으로 유럽 최대 방산 분석기관인 유로디펜스 리서치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는 분석가 케이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트럼프의 전략은 명백했습니다. 나토 분담금을 늘리도록 압박한 데 이어 이제는 미국 무기까지 더 구매하라는 유럽의 주머니를 2번 털려는 상술이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두렵다면 미국의 F-35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하든지 아니면 관세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의 반응이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의 ATM 기기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했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동요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역시 즉시 대응하여 독일은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며 FCAS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추진하는 유럽 독자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즉시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BBC 국방 전문기자 톰 해리스는 제게 전화를 걸어 진짜 강하게 나오네요 라고 말했고 저는 이번엔 자존심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독일 정치인들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평소 중립 노선을 고수하던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 국방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에서는 이미 결정된 10조 원 규모의 F-35 구매 계약을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들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 투표를 시사했습니다.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라는 질문이 스위스 주요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스위스 국민들까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베른 시내 연방 광장에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선택한다 는 플래카드가 나부꼈습니다. 저는 급히 취재팀을 꾸려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만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선을 넘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강요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목소리에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죠.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어요. 라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이 역사가 기억할 반전의 서막이라고 런던으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압박을 통해 미국 무기를 더 팔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은 예상보다 훨씬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긴급회의는 8시간 동안 이어졌고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적극 모색한다. 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무기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니는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고 이탈리아 국방장관도 유럽의 자존심을 언급하며 훌륭한 대안들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후배 분석가 M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대안이 될지 물었습니다. 저는 러시아나 중국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스라엘은 규모가 작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파리 회의 참석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에 흘린 말이 떠올랐는데 독일 국방차관이 회의 중 한국 쪽은 어떨까요? 폴란드에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던데 라고 질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 분석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 K-팝이나 삼성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제보다 급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신흥국 정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읽는 순간 25년간 쌓아온 분석가의 직감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연구팀에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압박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나라가 있다면 바로 한국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유럽 압박 일주일 만에 트럼프는 아시아를 향해 더 큰 충격탄을 날렸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문제 삼으며 주한미군 철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시아 전체를 흔들었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요동쳤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3% 급락했으며 일본 니케이를 비롯한 대만 증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동료 L은 주한미군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아시아 전체의 안보 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아사히 신문은 주한미군 철수 시사가 일본 안보의 직격탄이며 요미우리 신문은 한반도 균형 붕괴와 일본의 최전방 방어선 우려를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미동맹의 핵심 축 중요성을 강조하며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는 철수하지 말라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대만 국방부 역시 대만 해협 안정을 위한 미군의 영내 주둔 지속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시보는 사설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대만 방어선 붕괴를 의미한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동아시아 군사균형 재편 가능성을 분석하며 아시아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누구보다 침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공식 논평은 한미동맹의 70년간의 굳건한 유지 의지를 재확인하며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침착함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방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일본 기자에게 대변인은 가정에 기반한 질문은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왕좌왕할 때 한국만이 유독 차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과 철수계획 부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떤 변화든 영내 모든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대규모 안보 위기 상황에서 준비된 자만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눈치를 보는 대신 자신만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합참이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주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산 무기체계의 성능과 생산 능력,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등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CNN과 BBC 역시 한국의 침착한 대응을 자체적인 대응 방안 보유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혼란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우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답변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과 능력을 가진 나라로 다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의 모습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25년간의 분석 경험을 통해 위기가 닥쳤을 때 고개 숙이지 않고 자신만의 해답을 가진 나라, 그것이 진정한 강국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방산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중 폴란드 사례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기고가 비게된 폴란드는 긴급히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2년 후 공급, 독일과 프랑스는 생산 라인 포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할 때 한국은 6개월 내 첫 납품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조건 없는 거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외교 정책 제약, 특정 국가와의 거래 금지, 기술 이전 제한 등 온갖 조건을 내걸 때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측이 별도의 정치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규모 무기 수출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도입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PZAH 2000과의 경합에서 한국의 K9이 결정적으로 선택된 이유는 납기와 서비스였습니다. 독일 측이 3년 후 납품을 약속한 반면 한국은 18개월 내 납품과 현지 정비 훈련까지 포함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즉시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이 한국 방산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호주 역시 원래는 독일 PZH 2000을 선호했지만 독일의 생산 일정 지연으로 인해 기다릴 시간이 없다 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한국의 K9IA1을 2년 내 납품받는 명확하고 간단한 패키지 딜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상대국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거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에게 한국과의 거래의 장점을 물었을 때 그는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것 이라며 순수하게 군사적 필요에 집중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핵심을 찌르는 답변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의 거래는 반드시 정치적 선택을 요구하지만 한국과의 거래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한국 방산의 숨겨진 강점이자 진정한 차별화 요소였습니다. 한국이 파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패키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할 때
한국 측은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중립 정책을 존중하며 순수하게 기술 협력에만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필리핀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음에도 한국은 어떤 입장도 요구하지 않고 필리핀 공군의 능력 향상에만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갑질하지 않았고 신뢰를 팔았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한국 방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 나라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거래가 편한 이유로 정치적 압박 부재, 복잡하지 않은 조건, 약속 이행, 확실한 AS 등을 공통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가진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노르웨이 조달 담당관은 한국 업체들이 계약서대로 정확히 이행하며 추가 요구 사항이나 예상치 못한 조건 변경이 없다는 점을 가장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한국이 트럼프의 철수 발언에도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와 유럽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치적 압박이나 조건 없이 필요에 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첫 공격에 대한 유럽의 강력한 반발에도 멈추지 않고 2025년 유럽산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추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 관세과 안보 구매 압박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여 유럽을 완전히 옥죄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동료 엘은 이번엔 정말 악질이라고 혀를 찾고 저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숄츠 총리는 이를 명백한 경제적 협박이라 규정하며 굴복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이탈리아 총리도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전략은 유럽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안보 불안을 조성해 미국 무기를 사게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분석가 M은 이 전략이 유럽의 선택 옵션을 거의 없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반응은 다시 한번 트럼프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브뤼셀 긴급 EU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일방적 압박을 거부하며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 이라는 더욱 강경한 선언을 담았습니다. 독일 의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볼 겁니까? 라고 정부를 압박했고 한 의원이 폴란드는 어떻게 했죠? 그들도 대안을 찾았잖아요. 라며 한국 무기 도입을 거론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독일 의회에서 한국이 거론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역시 국정감사에서 미국 오해 다른 무기 공급처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적 부담 없는 파트너십도 포함한다고 언급하며 아시아의 흥미로운 파트너를 암시했습니다. 스위스 국방위원회에서는 F-35 재검토 공청회가 열렸고 한 위원이 한국의 KF-21은 어떤가요? 성능도 우수하고 정치적 부담도 없을 텐데요. 라고 직접적으로 한국 전투기를 거론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분석가 M과 저는 유럽이 진정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동의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역시 신뢰성과 기술력을 갖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L과 M도 이제 한국이 유럽에서 주목받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나토 회의에서 K9 도입 경험을 좋은 사례로 언급하며 공급처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역시 국방정책 연구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유럽이 먼저 한국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트럼프의 압박에서 벗어날 대안을 찾다가 한국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양손 압박 전략은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최고의 마케팅이 된 셈이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도
방산협력 다변화 정책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은 가장 주목받는 연구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압박이 강해질수록 대안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한국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과연 유럽의 관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했고 디펜스 뉴스에서 발견한 한국군의 전시 대응 계획 예상보다 체계적이라는 기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이 한국군의 대응 계획을 검토한 결과 미군 철수 상황을 포함하여 훨씬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합참은 국정감사에서 동맹관계의 변화에도 국가 방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전 수행 능력, 군수 지원 체계, 정보 수집 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참장은 자신감에 차 답변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미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미군 내부 보고서인 펜타곤의 한반도 안보 현황 평가 보고서도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료 L과 저는 겉으로는 미군 의존적으로 보였던 한국이 이 정도로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한국의 군수물자 관리 체계는 미군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세계적 수준이었고 주요 무기 체계의 가동률은 9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예방 정비와 위기 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예비 부품 확보 덕분이며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닌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 시스템을 통한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은 이미 독자 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미국 정보청 관계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패트리어트와 국산 청웅 시스템. 역시 인상적이었으며 청웅 시스템은 탐지거리와 요격 확률에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닥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선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주요 무기체계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줄였고 KF-21 개발 과정에서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은 북한과의 전면전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미군과의 연합 지휘 체계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지휘 체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합참장은 독자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에 찬 답변을 했습니다. 25년간 일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300만 명의 예비군 체계는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서울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지하 방어망 중 하나로 평가될 정도로 민방위 체계까지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철수 발언에도 침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감정이 아닌 수치로 말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방산의 객관적인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와 글로벌 파이어 파워지 순위에서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상위권 군사력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동료 M이 의심할 정도로 사람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지만 냉정한 수치는 이미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4.5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국 클럽에 한국을 당당히 입성시켰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은 혁신적이었고 폴란드에서 운용된 K9 자주포는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 모두에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마케팅이 아닌 순수한 성능으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며
세계 주요 방산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전부가 아니라 성능과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해군 분야의 KSS 아론라이,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기술과 방공 시스템의 청홍 시스템의 우수한 성능, AESA, 레이더 기술, 그리고 현무 시리즈 미사일의 세계 최고 수준 성능 등 모든 분야의 수치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GDP 대비 국방 R&D 투자 비율 또한 선진국들과 유사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수치를 종합했을 때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는 옵션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선택할 때 한국을 반드시 1차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런던 국제안보포럼에서 저는 세계의 시선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CSIS 소장은 한국의 방산업 성장을 아침 21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급속한 성장이 지역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호주 국방부 차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호주 관계자는 이를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관계자는 기술 실력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인 신뢰성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포럼 이틀간 한국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래 방산 협력 모델 토론에서는 영국 싱크탱크 연구원이 폴란드 사례를 들며 새로운 공급처의 검증을 주장했고 질문을 던지던 나라가 이제 답을 주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신속한 무기 공급 문제를 제기했을 때 노르웨이 관계자가 K9 도입 과정에서 약속된 납기를 정확히 지킨 신뢰성을 강조하며 실제 사용자의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한국 국방부 차관이 특별 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은 한국이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적 방어 능력을 확보해왔으며 목표는 세계 평화 기여라고 밝혔습니다. 연설 후 박수와 함께 싱가포르 대표 등은 한국의 성공 요인으로 지속적인 R&D 투자와 개방적인 국제 협력 자세를 꼽았습니다. 저는 이 포럼을 통해 한국이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주목받는 연사로 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해 여름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확고해졌습니다. 회의 둘째 날 한국 합참의장이 연단에 올라 동맹은 선택일 수 있지만 국방은 책임입니다. 라는 단호한 첫마디로 회의장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주적 방어 능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관계자조차 이제 그들이 준비됐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군요. 라며 존중을 표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한국의 기술 협력 방침을 물었고 합참장은 상호 이익과 평화 기여가 전제라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대표의 경계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은 방어적 성격의 능력만을 추구하며 투명하게 소통한다고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회의 후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 합참장에게 다가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과를 칭찬하며 추가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도 K9의 북극 환경에서의 완벽한 작동을 언급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을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나 유럽의 관심이 한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자주방위라는 전략을 현실로 구현한 나라입니다.
25년간의 분석 경험을 통틀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당당히 설 수 있으며 그 실력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낸 한국의 모습은 우연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묵묵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유럽이 대안을 찾을 때 한국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말하며 갑질하지 않고 조건 없이 파트너십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이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방산의 급부상이 글로벌 안보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심층적인 분석과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다음 심층 분석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